호르몬의 변화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학기 기말쯤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이제 지구과학 같은데 마찬가지로 뭐야? G1에 나오는 내용하고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니네도 많이 들어봤겠지. 지구과학 같은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외울 게 굉장히 뭐 생물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이 요즘에는 오히려 생물보다 지구과학이 외울 게 더 많거든. 지금 니네 2학년 때 배우는 거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생물이야 뭐 워낙 외우는 게 많다고 알고 있지만 지구과학도 그 못지않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1년에 몇 센치씩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 변동대라는 거야. 변동대. 변동대. 일단 변동대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변동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 파트에서 배우게 된 주된 내용이 이른바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야. 판구조론. 판구조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라는 걸로 돼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판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른바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도 배울 수 있는 판이라는 게 뭔가 일단 알아야 될 거고, 그치? 그러니까 암석으로 이루어진 건데 따지면 이렇게 돼. 우리 지구를 보면은 지구의 지표면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삶은 달걀에 비유하자면 달걀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지각이라고 부르지. 지각. 그치? 그 다음에 그 지각 아래쪽에서 지구 내부의 한 80%를 차지하는 부분을 뭐라? 멘틀이라고 부르지? 멘틀이라고 불러. 그치? 그 다음에 멘틀 아래쪽에 이제 이른바 뭐가 있겠어? 핵이라는 게 있겠지. 그치? 핵이라는 게 있겠단 말이야. 핵. 그래서 보면 뭐 깊이로 따지면 멘틀은 이제 지하 한 2,900km까지를 이제 우리가 멘틀이라 부르는 거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내부는 이제 뭐야? 그 지구 중심까지는 이제 핵이라 부르는데, 그 핵은 알다시피 뭐와 뭐로 나뉘어? 외핵과 내핵이라는 걸로 나뉘지, 그지?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멘틀이야. 그럼 이제 멘틀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야.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멘틀에서도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둘이 나누거든? 그러면 어디까지냐면 대략 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야. 밑으로 그리자. 여기까지가 이제 멘틀이라고 하자고. 여기까지 멘틀이라고 하면 한 400km 지점까지를 우리가 보통 상부 멘틀이라고 하고 아래쪽은 하부 멘틀이라고 해요.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도 차이가 좀 생겨요. 그 멘틀 안에 들어있는 이른바 방사성 원소라는 것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특히 상부 멘틀에서도 보면 이 아래쪽이 뜨거워. 쉽게 말하면 냄비에다 물을 담아놓고요. 니네가 지금 가스레인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석이긴 하지만 이 아래쪽하고 위쪽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 상부 멘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른바 대류 현상이라는 게 천천히 일어나게 돼. 그러면 생각해봐. 암석인데 얘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 윗부분은 어떻게 되겠니? 윗부분은 힘을 받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암석이 움직이면서 나한테 힘을 가하게 되겠지. 그러면 요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은 봐봐. 암석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거야. 그 결과 나중에 쪼개지는 거지, 쪼개지는 거. 그럼 이렇게 쪼개져서 여러 조각으로 나는 거, 이게 판이야. 알겠니? 이게 판이야. 그래서 상부 멘틀에서도 이렇게 대류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제 여기까지가 상부, 여기가 멘틀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멘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른바 상부 멘틀이다. 그래서 상부 멘틀에서도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불러. 연약권.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이 있지. 우리 지각을 포함해가지고 이 윗부분을 바로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판. 근데 요거는 좀 외워둬야 돼.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와 합쳐진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에다가 지각에다가 뭐가 합쳐진 거야? 멘틀, 그러니까 상부 멘틀의 윗부분이 합쳐진 거지. 그치? 지각 플러스 멘틀 일부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평균 두께가 얼마냐면 한 100kg 정도 된답니다. 두께로. 평균 두께가 100kg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지각이 두 종류 아니니? 여기 들어봤지?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들어봤을 거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은 그 지각이 대륙 지각이고 근데 바다에 가더라도 바다 밑바닥에 지각이 있을 거 아니야? 해양 지각이라. 그래서 이른바 이 판이라는 것도 사실은 종류가 두 종류로 나뉘어요. 무슨 판과 무슨 판? 대륙판과 뒤에 가면 나올 얘기인데 미리 얘기한 겁니다. 해양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대륙판은 따지면 대륙 지각에다가 멘틀의 일부가 포함이 된 거고 해양판은 해양 지각에다가 멘틀의 일부가 포함된 거야. 그래서 니네 왜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게 대륙 지각은 멘틀에 더 많이 잠겨져 있고 해양 지각은 얇게 잠겨 있게 배우잖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배웠던 기억나?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조에 물을 받아놔. 이 물이 멘틀이라고 하면 거기다 너희가 나무 도막을 띄워놓는 거야. 그러면 두꺼운 나무 도막은 얇은 나무 도막에 비해 어때? 물 아래쪽에 잠겨있는 부분도 많고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도 많지? 지각이 멘틀이 떠있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대륙 지각은 보면 우리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잖아. 높이 솟아있는 산일수록 멘틀에 많이 잠겨있다 생각하면 돼. 반대로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은 얇으니까 멘틀에 잠겨있는 것도 얇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께는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암석의 종류가 좀 다른 거야. 대륙 지각은 주로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냐면 화강암이라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 화강암.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꺼운 거야. 근데 멘틀은 이제 감남암이라는 암석으로 되어 있다만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이라는 암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종류가 다른데 화강암하고 현무암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니네 이제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도라르밤이 그 대표적인 현무암이잖아. 구멍 숭숭숭 뚫려 있는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되게 현무암이 되게 가벼워. 근데 가벼운 이유가 뭐냐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지. 근데 만약에 현무암은 구멍이 다 메꿔져 있는 상태고 같은 크기의 화강암이나 현무암 들어보면 현무암이 무겁습니다. 내가 지금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건 밀도가 현무암이 더 커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대륙판, 어차피 멘틀은 똑같으니까 두께는 대륙판이 두껍지만은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인 거야. 아무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조각이 난 거야. 여기 조각 난 거 하나가 판이라고 치면 지금 요 판과 요 판은 밑에서 일어난 대류 때문에 서로 멀어지겠지? 그러다 보면 또 예를 들어 이쪽에 어떤 판이 또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면 쪼개지고 나서는 대류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판들이 밑에서 일어나는 대류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다 보면 암석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멀어지기도 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른바 뭐가 되냐면 이른바 판의 경계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의 경계에서는 이 판들끼리 부딪히면서 뭐야?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활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그렇게 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판들끼리 부딪히거나 판들끼리 멀어지는 곳에서는 이른바 지진, 화산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그럼 어디서만? 이러한 지각 변동은 이른바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 지진과 화산 활동들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 지도상에 표시를 해보면 특정 지역에 띠 모양으로 모여 있단 말이야.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변동대라고 하는 거야. 변동대. 이제 변동대. 그래서 변동대는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바로 이른바 판의 경계라는 것을 따라서 띠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변동대는 크게 봐봐 지진대라는 게 있고 화산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조산대라는 것도 있어. 얘네들 그냥 다 통틀어서 변동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진대랑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그래서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 니가 거기 지도상에 표시가 돼 있잖아. 지금 빨간색 점, 뭐 그다음에 삼각형 모양 표시된 것들이 다 뭐야? 이른바 변동대들인 거야. 그러면 그 걔네들을 따라서 뭐가? 이 판의 경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른바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들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얘네가 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일본이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일본이 바로 이 변동대에 속해 있어. 그 변동대에서 만들어진 나라야, 섬이야. 그래서 그 중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의 거의 80% 이상은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환태평양 화산대라는 곳에서 거의 대부분이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화산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 80% 이상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왜 환인 줄 아니?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따라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면 얘가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얘가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가. 그래서 얘가 별명이 불의 고리라고 그래요. 불의 고리.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의 8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치?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산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산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유럽 하면 유명한 게 뭐 알프스. 그치?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모여있는 히말라야 산맥. 그치? 그럼 산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 조산대 중에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게 방금 얘기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이 조산대에서도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통틀어서 변동대라고 한다. 라는 거야. 그치? 그럼 그러한 지각 변동들 얘네들은 주로 어디서? 이른바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주로 일어난다. 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부분 다 판의 경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쪽 남아메리카에 뭐 있니? 안데스 산맥이 유명하잖아. 뭐 그것도 여기 하나의 조산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조산대건 화산대건 지진대건 대부분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무조건 지진을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이제 별도로 또 지진만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지진이 무조건 동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데를 변동대라고 한다. 변동대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뭐 선생님이 암석권, 연약권, 그다음에 판에 대한 얘기 쭉 얘기했지? 요거 꼭 외워야 돼. 판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제 멘틀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랑 판 두 종류가 있어서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꺼우나 구석 암석 때문에 밀도는 해안판이.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른바 판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판이 움직이다가 부딪힌 거야. 자, 근데 얘는 해안판이야. 얘는 대륙판이야.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큰 놈이 보통 아래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꽝 부딪혀도 얘는 밀도가 큰 놈이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판이. 그치? 그 뒤에 이제 이 판의 경계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기면 그 밑에 보면 판 이동의 원동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판 이동의 원동력에서 아까 얘기했지 뭐가 일어난다? 이른바 연약권이라는 곳에서 뭐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암석이지만 그래서 이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암석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천천히 움직여요. 아니 어떻게 골체가 움직이냐? 그냥 골체도 움직일 수 있어. 선생님도 가보지 못했는데 유럽에 가면 되게 오래된 성당들 있잖아요. 유명 관광지들에 보면 큰 성당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리 같은 걸 약간 모자이크처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잖아요. 막 형형색 색깔의 유리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봐봐. 아래쪽 유리가 위쪽보다 더 두껍습니다. 유리를 옆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유리가 평평해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 보면은 아래쪽 유리가 좀 더 이렇게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성당이 지어진 지가 몇백 년 됐을 거 아니니 유리를 얘가 고치지만 천천히 흘러내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이 더 두꺼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일어나긴 하지만 대류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류 때문에 그 윗부분에 있는 암석권이라고 하는 애들이 힘을 받으면 쪼개지게 되는 거고 쪼개진 게 결국 큰다. 그럼 쪼개지고 난 이후에도 대류는 계속 일어나니까 쪼개진 이후에는 걔네들이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하면서 이른바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주요 판의 경계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이 판들은 말이야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또 하나 이 판들마다 이동하는 속도, 이동하는 방향은 다 제각각입니다. 알겠니?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데 그 판마다 이동 속도나 방향은 다를 수 있다. 똑같은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 그래서 판마다 이제 이동 속도가 방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판의 경계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일단 지우기 전에 요걸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봐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판마다 움직이는 게 다르니까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판과 판이 멀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니? 이 판과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우리 수학에서 극한 뭐 한다 그래? 영에 수렴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가까워지는 건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수렴형 경계. 그리고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 그래갖고 발산형 경계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 요거만 써놓고 싶시다. 판의 경계가 판과 판이 꼭 부딪혀야지만 경계는 아닌 거야. 부딪히거나 서로 멀어지는 거 다 경계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 세 개 배우거든. 세 개. 첫 번째가 지금 저기 얘기했던 발산형 경계. 그리고 두 번째가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얘네들은 가까워지고 얘는 멀어지는 거잖아.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부딪히면 없어지거든. 뒤에 얘기할 거고 얘는 멀어지면 새로 거기 사이에 비어있진 않을 거야. 뭔가 새로 생기거든. 그러니까 판이 얘는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 그냥 서로 좌우로 비비기만 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배운 겁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떤 지형이 만들어졌는지 크게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좀 이따가 싹 지우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판의 경계라는 게 나와요. 판의 경계. 여기서는 그림도 좀 잘 봐줘야 돼. 내가 여기 지금 빔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화면에 쏘면서 하면 사실 더 좋은데 교재 일단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그릴 테니까 이 판의 경계 그림도 잘 기억해. 딱 그림만 보고 이게 무슨 경계인지 사실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마 보면 알긴 할 텐데. 자, 첫 번째 발사능 경계라는 거. 발사능 경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각각의 판의 경계가 나오면 여기서 어떤 지역 변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지형,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방금 얘기 발사능 경계는 예를 들어 이게 판이라고 하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사능 경계를 하거든. 그럼 멀어진 이유는 뭐냐? 아까 판이 움직이는 건 밑에서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떤 경우에 판이 멀어지게 되냐면 멘틀 대류가 이런 식으로, 우리 대류라는 게 뭐야? 뜨거워진 놈은 올라와서 식으면 내려가는 거잖아. 우리 라면 물 끓일 때도 마찬가지잖아. 라면 물 끓이는 거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발사능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야. 그것 때문에 상승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우리 잡아당기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장력이라고 표현해. 장력. 응? 그래서 장력이라는 힘이 나타나.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 그럼 생각해요. 판이 멀어지자. 그럼 여기가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거기가 비어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거를 따라서 중간에 마그마 같은 게 이렇게 여기 분출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꿔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능 경계는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멀어지고 만들어지고 멀어지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지구과학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그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나이가 어떻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판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었어. 자, 밑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판이 조금 멀어졌어.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마그마 같은 게 분출하고 여기가 결국 채워지는 거야. 그치? 채워지면서 새로운 암석, 새로운 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이거 1번이라고 할게. 이 2번이야. 시간이 지나서 또 멀어졌어. 또 멀어진 거야.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던 애들은 멀어져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거기서 또 분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게 또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야. 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아? 1번이 나이가 제일 많은 거지.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화산 분출이 일어날 때 여기 잠깐 그런 좀 이따 또 그리겠지만 이른바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져. 해령. 그래서 해령에서 약간 좌우 대칭을 이루거든. 그래서 멀어질수록 어떻다? 나이가 많아져. 그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발사능 경계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지. 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네.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판 옆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니? 그리고 갈라진 틈을 따라서 계속 화산들이 분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닷속에 있으면 이게 산맥처럼 길게 만들어지거든. 자, 일단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선생님 뭐가 동반이 된다고? 야, 마그마가 땅을 뚫고 나오는 거니까 땅 흔들리겠지?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지진이 일어난 지점을 뭐라고 부르지? 진원이라고 하지. 맞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그래. 거기서 똑바로 올라가고 지면하고 만난 지점은 진앙이라고 하고 지진이 발생한 곳은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는데 이 진원의 깊이가 좀 얕으면 그때 발생하는 지진을 천발지진이라고. 천발지진. 근데 그 진원의 깊이가 매우 깊어. 그죠? 매우 깊어. 보통 지하 100km 이내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천발지진이라는 거고 보통 지하 한 3, 400km 이하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이제 신발지진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중발지진이라고 얘기를 해. 천발, 중발, 신발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보통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그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좀 얕아. 그래서 보통 천발 지진이 동반된다 이렇게 얘기해. 천발 지진. 응? 천발 지진.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 하면 지금 여기 얘기했지. 자, 만약에 이게 바닷속이야. 바닷속이면 이거 무슨 판이겠어? 해양판이겠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그 틈 사이로 화산들이 분출하고 길이가 이렇게 산맥이 하나 만들어지거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알겠니? 해령이라고 해. 길이가 이렇게 바닷속에 해저 산맥이 하나 만들어지는 셈이야. 이거 뭐라고 한다? 해령이라고. 근데 만약에 봐봐. 우리가 아까 판이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판이 대륙인 거야. 지금은 하나의 대륙인데 그 밑에서 멘틀 대륙이 상승하고 있으면 그 대륙이 언젠가 쪼개져서 점점 멀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거든. 만약에 이게 현재 하나의 대륙이야. 하나의 대륙인데 밑에서 멘틀 대륙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양쪽으로 계속 당기는 힘을 받다 보면 나중에 여기 균열이 생기면 찢어진다고 그랬지? 얘네가 서로 여기 이제 산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산이 이렇게 있어. 대륙이니까. 얘네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런 식이 되거든. 이런 식이 돼가지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멘틀 대륙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대륙이 둘로 쪼개지면 이 사이 바닷물이 채워지는 거야. 그때는 이제 해양판이 되는 셈인 거지. 그러면 해령이 되지만 이때 아직은 대륙인데 대륙이 멀어지고 있는 상태를 열곡대라고 불러요. 열곡대. 그럼 현재는 대륙인데 여기서 계속 화산 분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화산 분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직은 대륙이 완전히 갈라진 건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완전히 갈라져서 이 사이에 바닷물이 채워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양쪽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그죠? 근데 아직은 대륙이잖아. 이걸 열곡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것은 열곡대. 그러면 대표적인 해령이 뭐가 있느냐? 그 지형의 이름도 알아야 되는데 해령 중에 가장 유명한 놈이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거예요. 대서양 중앙해령. 근데 거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 그림 보면 요게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거의 북극에서 남극까지 쫙 가로지는 요게 대서양 해령입니다. 아마 뒤에 보면 선생님 그 그림 쭉 넣어놨을 거예요. 안 넣어놨나? 저기. 여기 보면 똑같은 그림이긴 하거든. 이걸 봐도 돼.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있지. 그러니까 니네 여기 보면은 화살표 보면 알아. 검은색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해령이거든. 여기도 해령이야.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야. 동태평양 해령. 여기도 유명한 해령이야. 여기 동태평양 해령. 여기. 그래서 뭐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거, 그다음에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거, 이게 이제 또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열곡대는 시험에도 얘 거의 하나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거.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현재 소말리아라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니네 여기 보면 돼.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에 있거든. 여기에 이렇게 있어. 여기에. 지금 여기가 소말리아라는 나라인데 그게 지금 아직은 쪼개지지 않은 거지.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홍해 바다라고 하거든. 그 홍해 바닷물이 그 사이로 들어가겠지. 근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대륙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이렇게 보통 그리잖아 우리가. 그럼 이쪽이 지금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거야.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이게 나중에 아예 분리가 되면 이제 여기에 아라비아 반도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나라가 있는 여기 홍해 바닷물이 여기로 채워지겠지. 얘가 섬이 돼버리겠지. 이제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뭐 해령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곳에는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해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유명한 게. 그래서 니네 보면은 그 나라 중에 혹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아니? 이름은 들어봤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여기 있는 섬나라입니다. 요게 아이슬란드예요. 여기가. 그래서 딱 아이슬란드는 있잖아. 위에서 보면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섬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 섬 한가운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실제로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되게 추운 나라인데 화산활동 되게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얘가 멀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시간이 지나서 섬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겠지. 멀어지면 만들어지고 멀어지면 만들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 바로 위에 있는 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령에서 이제 화산 분출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섬인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바로 대서양 중앙 해령에 딱 그 나라를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추운 동네지만 온천이 발달되어 있어. 화산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발산형 경계. 자, 두 번째는 이제 수렴형 경계라는 게 돼요. 두 번째 수렴형 경계 봅시다.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는 자, 이거 수렴이란 말만 이해하면 되지. 수렴, 우리 수렴에서 가까워지는 거, 그치? 서로. 우리 0에 수렴한다 그러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발산한다는 얘기는 0에서부터 점점 값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치? 수렴형 경계는 그러니까 판으로 그리면 자,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왜 부딪히느냐? 여기 있는 멘틀 대류가 이렇게 식어서 하강하는 부위 위에 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발산형 경계와 달리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이렇게.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판들은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게 되고, 자, 아까 얘기했다.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라고 하고, 얘처럼 지금 양쪽에서 미는 힘은 회남력이라고 해요. 회남력. 회남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발산형 경계는 멀어지면 거기 뭔가 올라와서 채워져서 뭐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봐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봐라. 만약에 이 판하고 이 판이 좀 이따 또 나올, 얘가 대륙판이고 해안판이야. 부딪혔는데 해안판이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발산형 경계와 달리 판이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판이 소멸하는 경계다. 판이 소멸하는 경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나눠봐야 돼. 판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첫 번째는 뭐냐? 예를 들어서 판이 하나는 대륙판이고 하나는 해양판이라고 쳐봐. 하나는 대륙판이고 하나는 해양판이 서로 지금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하죠. 얘가 가까워지는 상황.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렴형 경계에서도 자, 가까워져서 부딪히면 얘가 무겁다고 그랬잖아. 얘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거든. 이런 경계를 우리가 섭입형 경계 이렇게 섭입형 경계. 섭입형. 자, 근데 그림을 그렇게 잘 봐.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지금 딱 요 경계에 위치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대륙판 위에 있고요.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얘와 얘의 경계에 만들어진 섬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바로 요 섭입형 경계 근처에 있는 나라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대륙판이야. 그치? 대륙판이고 여기가 해안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조금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쪽은 지금 현재 대륙판이야. 대륙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해안판인 거야. 요게 해안판이야.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바닷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해양판이 대륙판하고 부딪혔는데 무거우니까 지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거든. 그럼 그때 요 경계 있지, 요 경계. 암석이고 암석일 거 아니에요. 그 암석끼리 계속 마찰하면서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섭입대라고 해요. 섭입대. 또는 베미오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미오프대. 그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조금 길게. 네. 암석끼리 마찰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녹아. 그래서 뭐가 생겨요? 마그마가 생겨요. 마그마가 생겨요. 그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섬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아? 섬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간 비스듬하게 본 모습이라면 섬들이 이런 식으로 이 경계를 따라서 쭉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기겠죠. 약간 입체적으로 본다면. 맞지? 여러 개의 화산섬이 생기게 돼. 이쪽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이게 일본 섬, 이렇게 만들어진 섬이 일본 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석끼리 마찰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녹는 것도 있지만 부딪힐 때마다 뭐가 발생하겠어? 지진이 발생하겠지. 자,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일단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맞지? 자,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지진이 동반이 돼. 근데 화산활동과 또 별개로 그냥 지진도 일어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지진이 천발, 신발, 중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들어가면서, 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해볼까?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는 거야. 화산활동에 의해서 따라오는 지진도 있지만 그냥 화산활동 없이 지진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 그치? 뭐를 따라서? 이른바 섭입대를 따라서. 그럼 나중에 니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 그럼 여기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발생하는 지진 진원의 깊이는 점점 어떻다? 깊어진다. 이렇게. 대륙 쪽으로 갈수록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진원의 깊이가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까? 자,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섬 만들어지는데 섬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거든. 줄지어서 생기게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도라고 해요. 열도. 그 다음에 봐봐. 그 해안판이 대륙간 밑으로 들어가는 요 지점에 여기에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 생겨버리게 되거든. 이걸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라고 해요. 열도. 화산섬이 여러 개가 줄지어 있는 걸 열도라고 부르는데 열도가 생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본을 뭐라고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본지는 큰 섬 세 개지만 그 걔네 위쪽으로 보면 작은 섬들이 쭉 줄지어 있거든. 일본 열도라고 표현하지. 맞지? 자, 그래서 그 열도의 얘가 방금 얘기할 때 뭐 일본 열도가 있어. 그 일본 열도 앞에 수심이 굉장히 깊은 뭐가 있다? 해구가 있는데 그 해구의 이름이 뭐 일본 해구야. 일본 해구야. 근데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 뭐 선생님은 생중계로 봤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가 몇 시간 전에 엄청나게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큰 지진이 있어. 그게 요 근처에서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그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그 뜨거운 원자력 발전소를 식혀주질 못하니까 터져버린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퍼져 나온 건데 바로 요 근처에서 일어난 지진이다.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쪽에 있는 태평양 쪽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저쪽 남아메리카 쪽을 봐봐요. 지도상으로 그냥 앞에서 여기 남아메리카 판이라는 거 보이니?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즈카판이라는 거 보여? 자, 거기서 나즈카판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야. 나즈카판 해안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남아메리카판이라는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 태평양이 이쪽하고 이쪽 서로 반대편 상황인 건데 여기서는 나즈카판이라는 해안판이 그리고 화살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남아메리카판이 있거든. 자, 이쪽에서도 이 해안판이 남아메리카판이라는 대륙판 안에 들어가거든. 그럼 여기도 뭐야? 여기도 섭입된 거야. 맞지? 그럼 이쪽에서도 이 섭입대를 따라서 남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그 발생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봐봐. 물론 여기서도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 여기 해구 하나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해구 만들어져. 이제 여기 바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거 서로 미는 거잖아. 그럼 사실은 이 바다 밑바닥에 뭐가 쌓여져 있냐면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다.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있다. 근데 걔네들을 옆에서 계속 우리 왜 이런 거 생각하면 쉽지. 고무차력을 색깔 다른 애들 막 여러 층 쌓아놨어. 이런 거 지층이라고 하잖아. 이걸 내가 책받침을 양쪽에 대고 밀어. 그럼 어떻게 되지? 걔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솟아오르지. 똑같아. 여기 퇴적물들이 쌓여있는데 이 경우에 해안판하고 대륙판이 서로 밀다 보면 얘가 오랜 기간 힘을 받다 보면 얘가 점점 이렇게 휘어진다. 휘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가 휘어져서 이게 아예 솟아 올라버려 이렇게. 즉 뭐가 만들어져?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휘어져서 솟아 올라가고 만들어진 산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습곡 산맥이다. 실제로 그 남아메리카 대륙 가장자리에 따라서 무슨 산맥이 발달되어 있어? 안데스 산맥이라는 게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생긴 거야. 해안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습곡 산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무조건 생긴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안 생겼잖아. 근데 여기서는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습곡 산맥으로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해안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생긴 대표적인 지형이고 여기도 해구가 있다고 했지. 나라로 따지면 칠레라는 곳의 앞바다거든. 그래서 칠레 해구가 있어. 칠레 해구. 그래서 해구 중에 뭐 칠레 해구라는 것도 있다. 근데 칠레 해구도 이 경우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부딪히는 경우다. 그 다음에 대륙판하고 해안판만 부딪힐 때 섭입하는 게 아니야. 섭입형 경계 중에 얘도 있거든. 뭐냐면 해안판끼리 부딪히는 거야. 해안판끼리 부딪히는 거야. 어떻게 해안판끼리 부딪혀도 근데 밀도가 다를 수 있거든. 만약에 해안판끼리 부딪혔는데 이 중에 한 놈이 밀도가 큰 상황이 되면 자 여기 해안판이야. 여기 해안판인데 이렇게 부딪혀서 밀도가 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여기도 해안판이 여기도 해안판이야. 근데 얘네가 양쪽에서 가까이 왔어. 부딪혔어. 근데 이쪽 해안판이 무거워. 그럼 밑으로 들어가. 그럼 이것도 따지면 섭입형 경계야. 근데 이때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섭입되거든.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뭐 얘도 이렇게 이어져 있겠지. 여기도 섭입대가 되고요. 그 섭입대를 따라서 마찬가지로 뭐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그게 분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의 섬들이 쭉 줄지어서 생길 수 있어. 이 경우에도. 맞네? 그럼 이 경우에도 뭐가 생겨? 열도가 생겨. 이 경우에도 열도가 생겨. 똑같아. 지각변동 똑같습니다. 해안판과 해안판이 부딪혀서 한 놈이 들어갈 때도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지진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 뭐가 열도가 생겨. 열도가.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수심이 깊은 여기 뭐가 생겨? 해구가 생겨. 그럼 이렇게 해서 생긴 열도가 뭐가 있냐면 니네 필리핀 앞쪽에 보면 마리아나 제도라는 곳이 있어. 그 마리아나 제도라는 곳이 마리아나 열도라고 부르거든. 마리아나 제도가 됐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나 제도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바다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 해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알겠니? 마리아나 해구, 필리핀 해구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그래서 얘네들도 어쨌든 해안판끼리 부딪혔지만
하나가 무거워서 하나가 섭입하면서 생긴 거다. 자, 그러면 봐.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아까 선생님 이렇게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뭐 이렇게 이제 응?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지. 그림 좀 잘 그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어? 그럼 아까 이거 섭입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진은 쭉 다 일어난다고 그랬고 중간중간에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뭐야? 분출해서 화산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이렇게 줄져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 경우 해양판끼리 부딪혔을 때와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을 때 뭘 물어보냐면 이 화산섬들이 어느 판 위에 생기냐는 거야. 지금 이 그림 보면 이해되지? 두 개의 판이 있어. 근데 만날 때 얘가 들어갔으면 얘가 더 무거운 판이잖아. 얘가 무거운 판. 얘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고 가벼운 판이잖아. 자, 열도가 생길 때 이 열도는 무조건 가벼운 판 위에 생깁니다. 이거 잘 적어놔야 돼. 열도는 무조건 어디에 생긴다고? 밀도가 작은 판 위에 생깁니다. 일본선도 마찬가지. 봐봐. 대륙판하고 해양판 위에 여기까지가 대륙판이거든. 이거 다 대륙판인데 그냥 바닷물이 좀 잠겨있는 것 뿐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일본 섬들도 따지면 대륙판 위에 생긴 섬이야. 밀도가 작은 판 위에 생긴 거야.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다? 해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해구가. 여기 해구가 있을 거 아니야. 해구는 무거운 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해구들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해구는 밀도가 큰 판, 무거운 판에 더 가깝다. 이 스콕산맥도 마찬가지야. 얘가 생겼어. 어디 위에 생겼다? 얘도 열도랑 마찬가지야. 밀도 작은 판 위에 생기는 겁니다. 스콕산맥. 알겠지? 그래서 열도하고 스콕산맥은 밀도가 작은 판 위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구는 밀도가 큰 판 위에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거나 혹은 해양판이 부딪힐 때 둘 중에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섭입형 경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섭입형 경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얘도 해양판처럼 밀도가 조금 다르긴 해. 대륙마다.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둘이 꽝꽝 부딪혔을 때 어느 하나가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진 않아. 그냥 밀도가 비슷하니까 계속 꽝꽝 부딪히면서 서로 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 이걸 우리가 충돌형 경계다 이렇게. 충돌형 경계. 자,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여기에 여기 그냥 이 대륙이 있었어요. 두 대륙이 사실 멀리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지? 해안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니?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이렇게 밀도가 대륙가 이렇게 하강하는 곳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대륙이 점점 가까워지겠지. 맞아?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바다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좁아지겠지. 그런데 바다에는 여러 가지 지층 같은 게 쌓여져 있다고 그랬잖아.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 대륙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에 따라서 이 퇴적물은 양쪽에서 미는 힘을 계속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차륵 얘기했었지. 차륵 쌓아놓고 책받침 두 개 되고 양쪽에서 밀면 그 차륵이 이렇게 되면 휘어진다고 그랬잖아. 그걸 습곡이라고 하거든. 그럼 얘도 점점 습곡이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그냥 이렇게 그리게 두 대륙이 이렇게 부딪히잖아. 부딪히면 일단 바다가 사라지고요. 그 사이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이렇게 솟아올라서 이때도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대륙판에 부딪혀. 그럼 일단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온리 두 대륙이 꽝꽝 부딪히니까 뭐만 일어나면 지진만 일어나. 근데 지진도 주로 어떤 지진이 일어나냐면 주로 천발이에요. 주로 천발.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나. 근데 실제로 그 히말라야 산맥이 걸쳐져 있는 나라가 어디냐? 네팔이지, 네팔. 전 세계에서 가장 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도 하지만 네팔도 지진이 엄청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경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물들이 대부분 다 뭐야? 이런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건물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진만 일어났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죽는 거야. 근데 이 일본 같은 나라는 잘 사는 데다가 지진도 워낙 많이 겪는 나라니까 건물들 지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내진 설계라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이 버티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기술로 건물을 만들지. 아무튼 주로 천발이에요. 자, 그런데 주로 천발이잖아요. 그럼 시험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충돌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린 말이에요. 자, 주로 천발이기 때문에 중발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신발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다만 지진이 10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중에 7, 8번이 천발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중발과 신발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네? 그거 조심해야 돼. 주로 천발만 일어나. 자, 그래서 만들어진 지형. 그 색깔에다가 뭐가 만들어진다고? 요건 좀 잠깐 이해가 있을까? 마리아나 해고, 마리아나 세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도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산맥 만들어진다 그러잖아. 근데 실제로 너희 그림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스콕 산맥 만들어져. 스콕 산맥 만들어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콕 산맥이 바로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히말라야, 뭐 알프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같은 스콕 산맥인데 만들어진 게 다른 거지. 얘는 서미평 경계에서 만들어진 스콕 산맥인 거고, 얘는 충돌형 경계에서 만들어진 스콕 산맥인 거지. 그치? 근데 실제로 보면 봐봐, 니네 여기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인도잖아.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사실 인도 대륙이 이런 거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중국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치면 여기 인도 대륙이 이렇게 사실 멀리 있었어. 사실 바다에 있었다고. 근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도 대륙이 점점 이쪽으로 올라온 거야. 따지면. 그래서 꽝 부딪힌 결과 그 인도 대륙하고 요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있던 바다에 있던 지층이 솟아올라서 해발 8,000m가 넘는 산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 근처에서 조개 와서 발견됩니다. 조개 와서 발견된다는 건 뭘 의미해? 조개는 바다에 사느냐 아니냐?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조개 와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은 해발 8,000m가 높지만 과거에 거의 바다였다는 얘기지. 바다에 있다는 게 솟아올라서 지금 현재 해발 8,000m가 됐다는 얘기지. 그거야. 히말라야 산맥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수렴형 경계. 물론 지금 내가 여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적었다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림이랑 같이 외워야 돼.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이게 어느 경계인지, 그 다음에 지형에서도 어느 지형인지 좀 알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거기 히말라야 산맥, 지금 거기 봐봐. 예를 들자면 지금 대륙판하고 부딪힐 때 살짝 밑으로 들어가죠. 근데 완전히 들어가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표시해놨지만 천발 지진도 일어나지만 중발 지진도 조금 일어나게 되는 거야. 빨간색 점찍혀져 있는 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그지?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수렴형 경계 얘기를 한번 해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존형 경계라는 게 있어. 오존형 경계. 오존형 경계 세 번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발산형 경계는 판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계인 셈이고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되는 경계라고 그랬잖아. 얘는 말 그대로 뭐야? 판이
보존된다는 거야. 판이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고, 그치? 판이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는 경계야. 그럼 보통 이 보존형 경계가 어디냐면, 우리 아까 발산형 경계 중에서도 해령 얘기했었지, 해령. 근데 아까 그 대서양 중앙해를 보고 알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위가 해령이라고 치면, 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판이 멀어지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얘네들 이동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얘네가 찢어지면서 이 해령이 어긋나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령이야. 근데 그 밑으로는 해령이 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령이 약간 어긋나게 된단 말이야.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처음에는 같은 판이었다 하더라도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의 이동 속도가 달라져. 그럼 결국엔 찢어져서 어긋나게 된단 말이야. 여기도 해령이고 여기도 해령이고. 그러면 그때 여기를 봐봐. 여기는 어떻지? 여기는 요렇게가 하나의 판이 된 거야. 여기는 여기가 하나의 판인 거야.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어때? 얘를 기준으로 윗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얘를 기준으로 여기 아래쪽 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판과 판이 서로 어떻게 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와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긋나고만 있는 거지. 그게 보존형 경계야. 그래서 보통 지금 저 그림에 그려놨지만 해령에 해령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해령에 무조건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보존형 경계는 해령에 대해서 보다 수직으로 나타나. 수직으로 나타나.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판을 네모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 어떤 하나의 판이 완벽하게 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요렇게가 하나의 판이야. 요렇게가 하나의 판인 거야. 그래서 걔네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방금 얘기했던 여기는 이른바 이제 서로 판 위 아래 판이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어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판에서 그냥 여기 금만 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위에도 일로 가고 있고 아래도 일로 같은 판이면 이동 속도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속도가 같으니까 여기는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죠. 판의 경계가 아니다. 알겠니? 판의 경계. 이 그림 하나 그려두면 좀 이해가 쉬울 거야. 그치? 거기 그려져 있다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거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여기라는 거. 거기는 판의 경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어? 판의 경계라고 하지 않아. 여기. 지금 네 교재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써져 있잖아. 거기가 이거라고. 판의 경계가 아니라고. 거기다 판의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자, 봐봐. 그냥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화산활동 안 일어나. 화산활동 안 일어나고 지진만 일어나. 지진. 근데 지진도 어떤 지진만 일어나면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나. 알겠니?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형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변환단, 이런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변환단층. 자, 이런 대표적인 변환단층에 해당되는 것이 어딨냐면 그 영화로도 나왔었거든요. 니네가 취향이 아니면 아마 안 봤을 거예요. 선생님은 완전 그런 영화 완전 좋아해요. 재난 영화 완전 좋아하거든. 막 지구가 막 멸망하고 막 지구 다 건물 다 무너지고 막 땅 갈라지고 화산 폭발 이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런 재난 영화는 거의 뭐 빼놓지 않고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변환단층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미국이야, 미국 LA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야.
실제로 미국 LA도 지진이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 왜? 바로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변환 단층 위에 있는 도시야. 그래서 LA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지진이 되게 잘 일어나고 걔네가 실제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LA가 있다면 여기 캘리포니아 이런 거지. 시간이 되면 가까워지긴 하겠지. 그치? 그러면서 점점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아니더라도 니네 그림 보면 이게 변환 단층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케인 단층이라는 게 또 있어. 케인 단층. 케인 단층. 그럼 요 얘기를 하고 내가 그림을 짚어줄게. 우리 앞에서 발산형 경계, 해령, 그다음에 수렴형 경계 얘기했잖아. 수렴형 경계에서도 섭입형 경계가 있잖아. 얘네들 지리도 표시할 때 약간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거든. 기호를 표시하는데 섭입형 경계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수렴형 경계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요 삼각형 표시된 쪽으로 판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야. 니네 그 앞에 우리 주요 판의 경계 그림 나온 거 보면 판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다 섭입형 경계라는 거 이거 요 표시. 그렇지? 여기 섭입형 경계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섭입형 경계를 뜻하는 기호야. 섭입형 경계를 그 다음에 해령, 발산형 경계는 어떻게 하냐면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굵은 실선. 요게 발산형 경계 기호야.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은 이렇게 굵은색 실선 사이에 가느다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변환단층. 이게 변환단층 뜻하는 보존형 경계 뜻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거기 케인 단층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여기 해령이고 해령이 어긋나 있지. 여기가 유명한 케인 단층이야. 여기가 케인, 여기가 해령이거든. 여기가 케인 단층.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변환 단층 중에 케인 단층이라는 게 또 있다. 그지?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미국이니까 어디겠어? 그렇지? 여기 지금 여기가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어? 여기 보이니 여기가 아니 여기가 아니고 위인가? 하여튼 이쪽이야 이쪽.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는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K가 저기 와.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그렇게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설명했던 거에 대한 어떤 주요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없는 얘기 좀 몇 개만 내가 더 추가를 해줄 테니까 그거 좀 잘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그 판의 경계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발산형 경계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판과 판이 선생님이 멀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뭐 충돌형도 있고 뭐 섭입형도 있다만 얘네들이 서로 꽝꽝 이렇게 와서 부딪힌다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그냥 서로 이렇게 어긋나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보존형 경계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발산형이나 수렴형을 무조건 이렇게 얘네가 반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두 개 판이 있대. 두 개 판이 있어. 자, 이 판도 일로 가. 이 판도 일로 가는 거야. 자, 이거 무슨 경계야? 판마다 이동 속도가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한 이 방향은 상대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이 움직여봐야 1년에 몇 센치거든. 예를 들어서 봐라. 얘가 이쪽으로 1년에 5cm를 가는 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판은 1년에 7cm를 가는 판인 거야. 맞아? 그럼 누가 더 빨라? 뒤에 가면 빠르지. 그러면 1년에 2cm 차이가 나는 얘가 어떻게 돼? 얘네들이 서로 결국에는 뭐 되는 셈이야? 부딪히는 셈이야. 2cm만큼. 맞지?
이 경계는 무슨 경계라고 할 수 있어? 수렴형 경계를 할 수 있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동 속도가 다른 거야. 맞아? 자, 이런 경우에 무슨 경계는? 수렴형 경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판이 뒤에 판보다 더 빠른 거야. 예를 들어서 1년에 8cm 간다고 치자. 얘는 1년에 4cm 간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얘가 앞발이 얘는 4cm만큼 어떻게 되겠냐? 틀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양쪽으로 벌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 무슨 경계가 되는 거야? 발산형 경계 돼.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무조건 방향이 반대는 아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동 속도에 따라서 그게 수렴이 될 수 있고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특히 여기서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거 물어보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해령이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둘 다 해령판이라고 쳐봐. 그럼 이게 해령인 거지. 문제에서 뭐 물어보냐면 그럼 지금 이 경우에 해령은 1년에 몇 센치 이동하는가? 이거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대답할래? 얘네가 틈이 4cm가 벌어질 거 아니야. 맞지? 틈이 4cm라고. 그럼 그 틈 4cm 정중앙이 해령이야. 알겠어? 우리 해령이 아까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해저 산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길게 늘어서 있는 해령이면 특히 해령에서 이 가운데 있지. 실제로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을 열곡이라고 불러. 열곡. 곡자가 계곡할 때 곡자잖아. 그치? 계곡 곡자니까 열곡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아무튼 해령이 몇 센치 동안이네. 이 틈이 벌어지는 건 1년에 4cm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중앙이 해령이니까 해령은 1년에 몇 cm 이동한다? 2cm 이동한다. 어느 방향으로 그러면? 어느 방향?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봐. 얘가 이 그림을 그릴게. 8cm를 갔어. 8cm를 가서 이만큼 갔다고 치자. 맞지? 그 다음에 얘가 1년에 4cm가 이만큼 간 거야. 맞지? 그러면 요 지금 요 길이가 4cm가 되는 거고 그 중앙이 해령인 거잖아. 그럼 해령은 몇 cm 이동한 거냐? 2cm가 아니지 않는가? 몇 cm 이동한 거야? 그림을 다시 그릴까?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요 대신 요 칸으로 그릴게. 지금 선생님 여기 니네 안 보이겠지만 모임종이처럼 돼 있어. 세 칸 그린 거거든, 선생님이.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한 칸이 2cm라고 할게. 그럼 지금 선생님 6cm 정도 길이로 그린 거야. 얘도 6cm 정도 길이로 그린 거야. 그래서 얘는 1년에 4cm를 가고 아까랑 숫자 좀 다르게 할게. 막 칸에 맞춰서 1년에 4cm를 가는 애고 얘는 1년에 2cm를 가는 애라고 할게.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해령이거든. 여기가. 맞지? 여기가 해령이야. 자, 얘가 1년에 4cm 갖고 1년에 여기 두 칸에 갔어, 지금. 이렇게. 두 칸 갔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가 한 칸이거든. 여기서 여기 갔어. 이렇게 한 칸 갔어. 얘 입장에서는 한 칸 간 거고 얘 입장에서는 두 칸에 간 거야. 그럼 결국엔 지금 2cm 틈이 벌어졌지. 맞아? 그럼 거기에 중앙이 뭐라고 그랬어? 해령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해령은 총 몇 cm를 가게 된 거야? 3cm를 이동. 맞지? 이 경우에 해령이 몇 cm? 3cm 이동하는 거야. 아니? 어느 쪽으로? 자, 만약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한다면 해령은 서쪽으로 3cm 이동하는 거야. 알겠니? 얘는 4cm 가내고 이제 4cm 간 거야. 지금 1년 후에. 얘는 1년 후에 2cm를 갔잖아. 얘도. 맞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령 자체는 몇 cm? 3cm 이동해야 돼. 왜냐면 얘가 여기서 2cm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해령이 원래 여기 있던 얘가 2cm만큼 갔어. 얘는 4cm 갔는데 그 여기잖아. 그러면 요 중간 여기 1cm일 거고 여기 2cm니까 원래 위치 대비해서 몇 cm 간 거야? 3cm 가게 된 거지. 그치? 이거 혹시라도 발산 영역에서 요것도 물어볼 수 있어. 1년에 몇 cm 이동했는데. 요 그림 한번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요 그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요거 4cm 이동한 걸로 지금 4cm 이동한 거고 얘는 2cm 이동한 거잖아. 요것도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응?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숫자를 갖고 예를 들어서 만약 속도가 다르면 이동할 정도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판이 이동한 거에다가 벌어진 틈의 중간, 절반을 길게 더해주면 돼. 응? 네, 1년 잠시만. 꼬이가 말이지. 똑같이 3cm. 그러겠지. 왜냐면 여기서 얘 대비해서는 또 얘 4cm 가고 또 2cm 갈 거 아니야. 그럼 또 3cm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종합하면 아까 우리 해령이 계속 일자가 아닌 이유가 뭐야? 어긋나 있는 이유가 뭐야? 이런 이유 때문에 어긋나는 거야. 같은 판에서는 윗부분은 1년에 2cm 가는 예를 들어 밑부분은 4cm 가면 더 어긋나지겠지. 그치? 그럼 나중에 여기가 방향단층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이거 이제 숫자로 그냥 여기 있는 예시를 들었을 때 3cm라는 거야. 얼만큼 이동했는지 이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치? 달라지겠지. 해령이 어긋나게 되면 사실 이유이기도 하다니까. 그치? 어긋나게 되면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엔 같은 판이었지만 밑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윗부분 2cm 가게 되고 여기 4cm 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령이 분리가 되겠지. 그치? 해령이 어긋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그거야.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에 따라서 발산형이 될 수도 있고 수렴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기 지금 페이지로 181페이지하고 181페이지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판의 경계들이 좀 정리가 좀 돼 있는 거고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 그 181페이지에 보면 단층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아까 선생님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양쪽으로 어쨌든 잡아당기는 힘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그걸 장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이게 양쪽에서 결국 미는 힘을 받는 셈이니까 이른바 횡압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발산형 경계 근처에 가면 자 우리 지층들이 있을 거 아니니? 이것도 니네 아마 2학년 때 지구과학 시간 되면 배울 건데 지울게. 자, 만약에 어떤 지층이 이렇게 있어. 이것도 하나 뭐 암석이겠지. 여러 종류의 암석이 쌓여 있는 거야. 층층이. 근데 이렇게 쌓여 있는 게 결국 암석인데 이거를 양쪽으로 잡아당기거나 혹은 미는 힘을 계속 받다 보면 이 쌓여있던 지층이 끊어져. 지층이 끊어지게 돼. 끊어지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스티로폼이 있다고 치자. 내가 스티로폼을 양쪽에서 밀다 보면 스티로폼이 처음에 휘어지다가 어느 순간 끊어지겠지. 끊어지는 순간에 그 끊어지는 지점에서 충격이 발생해서 퍼져나가는 게 지진이거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층이 끊어질 때 뭐 다양하게 끊어지고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끊어진 걸 단층이라고 해요. 지층이 끊어진 걸 단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때 요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니니? 경계면. 그 경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층이 이렇게 끊어졌어. 요 면이 단층면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요 끊어진 요 경계를 기준으로 단층면에서 윗부분을 상반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을 하반이라고 부르거든. 자, 여기서 요렇게 끊어졌어. 어디가 상반일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우리 니네 나누기 표시 생각하면 쉽잖아. 이러면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 아니냐? 맞지? 똑같아. 이렇게 끊어지면 여기가 윗부분인 거야. 여기는 상반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하반이라고. 자, 이렇게 끊어졌어. 어디가 상반이야? 왼쪽이 상반인 거지. 여기가 상반이고 하반이거든. 그럼 봐봐. 뭐 이렇게 끊어지든 이렇게 끊어지든 만약에 그게 뭐 밀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당기다 끊어질 수도 있는데 잘 봐. 만약에 당겼어. 뭐 이 경우도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서 끊어진 건데 계속 당기면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 끊어졌으니까 당기면 이 상반이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올라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걸 당기면 이 경계 면을 따서 상반이 내려가게 돼. 내려가. 맞지? 이런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해. 뭔다고? 정단층. 상반이 내려가는 거. 그래서 봐봐. 발산형 경계에서는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에 가면 지층에서 이런 정단층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단층.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른바 정단층이라는 게 관찰이 된다. 자, 끊어진 면이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밀어. 이렇게 끊어져도 똑같긴 하고 밀어. 밀면 어떻게 되겠어? 상반이. 경계 이 끊어진 면을 따서 올라가 버리겠지. 맞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간층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쉬워. 상반이 위로 올라간 걸 역간층이라고 해요. 상상력 뭐 이런 거. 상상력. 어떤 힘을 받을 때? 회항력을 받다가 단층이 생기면 역단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형 경계에서는 지층을 관찰해보면 역단층이 잘 보인다. 잘 관찰이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정단층이건 역단층이건 상반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보존형 경계 가면은 지층이 끊어졌어도 단층이 됐어도 얘네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게 되거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변환 단층인 거야. 변환 단층인 거야. 그죠? 회각 트러스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 단층이 보이는 거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역단층이 보이는 거고,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이 관찰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단층 작용에서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마그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통과에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경계부의 특징, 지형, 지각 변동,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의 예시들은 아까 선생님이 쭉 써준 게 지금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그래서 실제 위치들, 대표적인 판들의 위치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를 좀 참고해 두시면, 그 보면 보이지? 발산형 경계는 약간 굵은 실선,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약간 삼각형 표시,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그냥 얇은 실선,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보존형 경계가 열곡대가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거 소말리아거든. 나중에는 지금 이 부분이 분리가 되겠지. 여기. 여기 지금 여기가 이게 나라가 소말리아야. 요거 기점으로 좀 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기 섬이 되겠지.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시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지형의 예시들을 꼭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 좀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집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의 경계에서 주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나면, 그런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우리 뭐 인간 혹은 어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여기는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의 암기만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보면 집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되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사실 상대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든. 일본은 사실 그 판의 경계에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지. 지진은 조금 일어나긴 해, 그치? 근데 과거와 달리 실제로 선생님 어렸을 때보다 지금 선생님이 성인이 돼서 뉴스에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도 땅속에 보면 이른바 단층들이 존재하거든. 그럼 그런 단층이 움직일 때 지진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단층이 만들어질 때도 발생하고 끊어졌어. 끊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얘네가 또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면 지진이 발생하거든. 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다 여기 많이 몰려. 동해안 쪽에 많이 몰렸어. 왜? 원자력 발전소 무조건 바닷가 근처에 져야 돼. 냉각수 때문에. 뜨거운 원자로를 계속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나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바닷가 근처에 존재해. 우리나라는 여기 경주, 포항, 울진 이런 데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우리나라 경주 근처가 단층이야. 활성단층이니까. 아까 이제 단층이 끊어졌잖아.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 게 움직이는 단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기 요 근처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거든. 물론 이제 일본만큼 이렇게 막 강력한 지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도 되게 위험합니다. 위험해. 근데 사실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또 안 쓸 수는 없어. 왜냐면 현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화력 발전이에요. 사실 수력 발전이나 뭐 이런 요즘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리백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 원자력 발전이 그냥 또 없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만들고 있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무튼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일본이라는 섬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앞에 일본 해구라는 게 존재해. 일본은 보통 이쪽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해. 이 근처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해. 근데 지진이 발생하면 니네 좀 이따 얘기했지만 쓰나미라는 게 생겨. 쓰나미. 지진 해일이라고 그러지. 보통 우리가 파도 치잖아. 파도 높이가 높아지면 해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일을 쓰나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잖아? 그럼 쓰나미가 어디로 가? 주로 일로 가겠지. 일로 가거나 이쪽으로 오니까 일본이 막아주거든.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쓰나미가 큰 영향을 안 줘.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 발생했잖아. 어디서 발생했어? 그럼 쓰나미가 어떻게? 동해바다 타고 우리나라가 올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강원도에 쓰나미가 높이가 60cm짜리가 밀려왔다고 그러지. 65cm짜리. 에게! 그치? 근데 애기가 아닌 거야. 니네 이 쓰나미는 속도가 비행기 속도입니다. 시속 800km예요. 바닷물이 시속 800km로 오는 거고요. 이게 65cm면 뭐냐면 우리 바닷가에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치잖아. 파도 치면 보통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맞지? 파도가 이렇게 넘어지잖아. 그럼 파도 높이가 65cm짜리면 65cm가 출렁하고 마는 거잖아. 쓰나미는 따지면 이런 높이가 65cm라고 그러면 65cm짜리 물기둥이 시속 800km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론 이제 높이 뭐 이게 그렇게 큰 규모의 쓰나미는 아닐지 몰라도 위험한 거야. 성인도 못 써 있습니다. 이 해안가 덮치면 그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쓰나미가 발생해도 내가 바닷가에 살고 쓰나미가 온다면 무조건 일단 대피하고 보는 게 최고예요. 그치? 근데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상당히 그거 일본 NHK 방송 우리나라 방송국이 실시간 틀어 봤거든. 그 쓰나미로 거기 쓸려 내려가는 거 나는 이렇게 TV 뉴스를 봤다니까. 정말 엄청 어마어마해. 그냥 무슨 집들이 무슨 종이장 마냥 뭐 집, 자동차, 뭐 심지어 그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항구들의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고 그냥 그게 그냥 싹으로 밀려가는 거야. 그냥 마을을 관통해서 밀려가. 다 부서지고 뭐 다리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위에서 그 마을 휩쓸려 내려가는 거 막 높은 산에서 막 사진 찍고 이런 영상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시간이 되게 무서운 거야. 아무튼 이제 그건 그 얘기 이제 할 거야. 자, 그래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뭐냐 여러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지형의 변화도 거기 나온 것처럼 그지? 이런 어떤 판 구조론에 의해서 판의 움직임에서 지진과 화산활동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어떤 지형의 변화가 생긴다. 지형의 변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저기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저 멀리 태평양에 있는 바다에서 있잖아.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야. 어저께까지 섬이 없었는데 오늘 섬이 생겨.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 해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섬이 하나 생긴 거야. 어제까지는 없던 섬이 생겼어. 그런 거. 그런 지형의 변화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기후변화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기후변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하나씩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었지?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지진 해일이라고 해서 해일이 발생.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크게 땅은 지권이라고 하고요.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기권이라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지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물, 수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각변동은 직권, 기권, 수권, 심지어 이제 어떤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생물권이라고 표현해요. 사람과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어떤 땅 이런 걸 그냥 생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대표적으로 화산활동하고 지진활동 있잖아. 자, 화산활동이 일어났어. 너희 그것만 기억하면 돼. 좋은 점, 나쁜 점. 화산활동에 의해서 좋게 영향 끼치는 것도 있고 나쁘게 영향 끼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나눠서 보자. 거기 보면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나와 있잖아. 자, 화산활동에 의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 자, 일단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뭐 화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일본의 후지산 같은 경우도 아직 분화는 하지 않았지만 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화산이잖아. 혹은 하와이 가면 하와이 섬 자체가 화산섬이거든. 실제로 그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막 용암이 흘러가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흐르는 용암에 의해서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러지? 뭐 예를 들어 숲을 가로질러서 마구마구 흘러가면 그런 숲도 산림도 파괴가 되고 당연히 산불도 나겠지. 그 다음에 뭐 도로 같은 거 당연히 파손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용암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거든. 근데 그 화산재는 되게 가벼워가지고 높이까지 올라가. 높이까지 올라가.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떠 있어. 게다가 화산 폭발이 일어난 직후에 그 주변에는 화산재가 거의 눈처럼 쌓여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 화산재가 덮이면 농작물 다 죽는 거예요. 농작물의 피해도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산재가 이제 오랫동안 하늘 위에 떠 있다 보니까 결국 모두하게 햇빛이 차단해. 햇빛 차단하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지. 기온이 또 내려가.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기 봐봐. 그래서 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야. 화산이 있으면 그래서 화산 가스라는 기체가 발생해. 기체. 이 화산 가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빨갛게 흘러내리는 게 이제 용암이야. 요건 이제 기체 화산 가스야. 그 다음에 고체 성분들도 막 튀어나오거든. 돌멩이 같은 거. 지금 내가 얘기한 화산재는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이고 화산괴, 화산역, 화산판 그래서 막 지침하는 돌멩이 같은 것도 튀어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근데 이 화산가스에는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게 수증기도 들어있고,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뭐 수증기가 들어있고, 이산화황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그러거든. 그럼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보통 화산활동이 일어난 주변에 비가 많이 오거든. 근데 그 빗물에 얘가 녹으면 황산이 돼. 그럼 그것 때문에 뭐 황산비가 내려. 산성비가 내려. 산성비 내리니까. 그죠? 산성비 내리니까 뭐야? 당연히 농작물에 피해 입히겠지? 그리고 그때 뿜어져 나는 화산재에 의해서도 농작물이 피해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얘기했잖아. 용암이 지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마을이나 농경지를 뒤덮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농작물의 피해, 그치? 그 다음에 화산쇄설물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야. 화산이 분출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고체 성분을 화산쇄설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가 주변에 쌓이기도 하고 이게 용암하고 섞여서 흘러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화산재에 의해서 일시적이지만 기온이 또 낮아지기도 한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그 다음에 특히나 화산재는 뭐에 치명적이냐면 비행기에 치명적인 거예요. 비행기 기장들이 어떻게 돼?
보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 화산재가 들어와서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시야가 차단되니까 비행기 운항이 중지되겠지? 어떤 그런 비행, 항로, 비행기에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항공기 시야를 막고 엔진 고정이 아니라 고장이지 오타야. 그래서 항공기 운항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돌멩이 같은 거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집에 떨어진다든지 사람한테 떨어진다든지 하면 직접적으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 발생하겠지?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좀 나올 수 있다. 화산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아마 니네 문제 풀 때 뭐가 나오냐면 필리핀에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화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분출한 적이 있어. 그 분출하는 걸 기점으로 전하고 후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게 아마 이제 보통 너의 문제 이렇게 그래프 좀 나오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긍정적인 영향은 뭐야?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이제 멈췄어. 멈췄지만 어쨌든 땅 속에서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온천 만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다 복구가 되고 하면은 오히려 그 지역은 온천을 이용해서 어떤 관광 산업 같은 게 또 개발될 수 있겠지. 온천 개발.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마그마들이 뜨겁잖아. 그럼 뜨거우면 주변에 있는 암석을 녹일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마그마가 뭐 분출을 하든지 아니면 분출하지 않고 그대로 식어버리면 주변에 녹았던 암석들이 다시 굳어지는데 그때 좀 유용한 광물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 그러니까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유용한 광물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유용한 광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 그리고 광산이라고 표현하고 광산. 그래서 화산 활동이 끝나거나 화산 활동이 있었던 지역에는 나중에 땅을 파보면 유용한 광물들이 이렇게 뭉쳐 있단 말이지. 그걸 광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용한 광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화산재가 쌓이면 정말 막 수십 센치만 이렇게 높이로 쌓인단 말이야. 그럼 그것 때문에 당장은 농작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화산재에 의해서 오히려 그 땅은 더 비옥해지는 거야.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농작을 더 잘 자라는 땅이 될 수 있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도 그지? 그 다음에 꼭 온천이 아니더라도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동굴들 많거든?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다 뭐야? 대부분 용암동굴이야. 땅속으로 흘러가던 용암이 흐르면서 바깥에는 굳어. 근데 안쪽에 있는 용암은 그대로 흘러가면서 동굴 만들거든. 그래서 그게 바닷가까지 흘러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온천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화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동굴이라든지 이런 온천 같은 걸로 관광 산업에 유용하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그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들이 나오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거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전기를 만들 때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물을 끓이기 위해서 해결료를 이용하느냐 석탄을 이용하는 차이거든. 그러면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은 땅속이 뜨겁잖아. 그럼 그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그 다음에 그때 끓인 물에서 나온 수증기를 모아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른바 지열 발전. 또는 그 지열을 이용해서 아예 난방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실제 일본은 이게 좀 발달돼 있죠. 일본은 워낙 그 나라 전체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지열 발전이나 어떤 난방 같은 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화산 활동은 이렇게 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진. 자, 지진. 지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 우리가 어떤 피해받는 거겠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지. 자, 일단 부정적인 영향은 뭐야?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파괴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그지? 뭐 도로 같은 게 직접적으로 파괴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가스 사용하잖아.
근데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면 가스가 터지겠지. 당연히 화재도 발생합니다. 그지? 화재 같은 것도 발생할 거고. 직접적으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지? 그것 때문에 어떤 인명피해 당연히 발생할 거고.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때 이른바 뭐야? 지진해일이라고 하는 그 쓰나미 이거 일본 말이거든.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지진해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일본 사람. 그 사람이 이름 붙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지진해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9m짜리인가? 그지? 9m짜리. 아까 얘기했죠. 9m가 그냥 나를 살짝 덮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9m짜리 물기둥이 계속 오는 거야. 시속 800km로. 그지? 사람은 고사하고 그냥 건물들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게 6km 싹 덮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뭐야? 나중에 이제 쓰나미가 멈추면 나중에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 거지. 이런 쓰나미 지진에. 그 여담인데 그 선생님이 예전에 결혼했을 때 지금 물론 결혼 상태이긴 해. 신혼여행이라는 거 가자니 그래서 태국에 어디 푸켓이라는 섬을 갔어. 갔는데 선생님이 갔을 때가 뭐였냐면은 그 푸켓 근처에서 과거에 큰 지진이 한 번 난 적이 있어. 그래서 지진 해일이 그 푸켓이라는 섬을 덮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지가 유명하니까 여러 가지 리조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리조트들이 다 박살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신혼여행 갔을 때는 그 박살난 리조트들을 이제 다시 딱 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몇몇 리조트들은 이제 그대로 있고, 근데 그때 가면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때 이제 뭐 그 사람들 들은 얘기이긴 하겠다만 원주민들은 대부분 살았대. 그 쓰나미가 그 섬을 덮쳤을 때 원주민들은 대부분 살아남았고 대부분 관광객들은 많이 죽었다는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야자수 있지, 야자수. 이렇게 이런 데 가면 야자수 있잖아. 원주민들이 야자수 붙잡니다. 야자수는 절대 안 붙이는. 쓰나미가 덮쳐도 건물 다 무너져도 야자수는 절대 안 쓰러졌어.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쓰나미 정도로 쓰러지지 않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그걸 아니까 쓰나미가 밀려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야자수 나무를 붙잡아. 그것만 자꾸 버티면 되는 거지. 어쨌든 야자수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거기 원래 사시던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많이 살아남았고 대부분 관광객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도망가다가 휩쓸리는 거잖아. 갑자기 덮쳤으니까 대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쓰나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경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경험할 일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지? 그다음에 뭐 아까 거기 했던 거 보면 뭐 산사태 이런 거 당연히 발생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자,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지진파가 땅에 도달하면 그 이제 지진파 중에 특정 운 때문에 이제 땅이 흔들리고 뭐 땅에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건데 반대로 이 지진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인공적으로 지진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지진파를 지구 내부에 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구 내부가 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알려진 게 뭐야? 다 그 지진파를 쏴서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그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랑 비슷하지만 지진파 쏘면 또 뭐 더 할 수 있냐면 아까 화산 활동에서 유용한 광물들이 이렇게 뭉쳐지게 된다고 그랬잖아. 이른바 광산이냐, 광산. 그럼 광산을 찾는 데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왜? 광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산은 지진파를 쏘고 어떻게 되겠어? 지진파가 속도가 달라지거나 부딪혀서 반사돼서 오거나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그런 광산을 광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광맥을 또 탐사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오타가 하나 있다. 세 번째 보면은 인공 지진을 통해서 지질 구조가 아니라 구조. 지질 구조.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건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래 위에서 쌓은 탑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땅 속에 예를 들어서 말랑말랑한 땅인데 거기다 건물 세우면 약한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진파를 쏴서 광맥을 탐사하는 것처럼 단단한 어떤 집안이냐
아니 되게 약한 곳이냐 그걸 찾는데도 집안을 탐사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집안을 탐사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인공지진 일으켜갖고 지진파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특히 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속된 말로 깝치는 게 뭘 믿고 깝치는 거야? 뭐 믿고 깝치는 거야? 핵무기 믿고 깝치는 거야. 핵실험을 한단 말이야. 그치?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유엔이나 이런 데서 감시는 하지만 그냥 뽀빼짝으로 실험을 해서 핵실험을 어떻게 지하에서 해, 지하에서. 그치? 그러니까 땅속 깊은데 땅 파가지고 갱도라고 하지. 저 지하까지 땅 파고 내려가서 거기다가 핵폭탄 만드는 거 터뜨리는 거거든. 그럼 그 핵폭탄이 어마어마하니까 뭐가 지진이 발생하거든. 근데 보면 그걸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인지 핵폭탄에 의해서 발생한 인공 지진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진파를 분석하면 어느 나라가 땅속에서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어 사실. 그걸 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만, 그치?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과 인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은 약간 지진파가 좀 다르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뭐 몰래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또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여기 느끼기 좀 그렇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느끼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은 이제 이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뒤에 보시면 개념 다지기 문제들이 쭉 나온다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사실 넣어놓지는 않았어. 아까 뭐 설명한 것들도 자, 예를 들자면 13번 문제 한번 봐봐. 13번 문제.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야, 아까 내가 해양판하고 부딪히는 경우 얘기했었잖아. 참고로 필리핀판도 해양판이야. 아까 내가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힐 때도 하나가 무거운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 대표적인 게 이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평양판이 얘도 해양판이고 얘도 해양판인데 태평양판이 좀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위에 화산 활동의 결과가 만들어진 게 필리핀 섬들이야. 따지면. 참고로 일본은 이런 판들이 한 4개가 만나는 경계에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이 특히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판의 경계가 4판, 3개쯤 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거기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서 1990년 이후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 보면 이쪽이 지금 필리핀판이라고 돼 있고 이쪽이 태평양판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이 그림을 생각해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그 아까 진앙이 뭐라 그랬니?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진원이고 진원에서 똑바로 올라가서 지면하고 만난 지점을 진앙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걸 지금 표시한 거래. 근데 지금 보면은 X표로 돼 있는 게 300km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천발 지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냥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칠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이거야. 얘가 천발 지진이야. 얘가 중발 지진인 거고요. 요 X 표시된 게 그냥 신발 지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표시들이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봐봐. 어느 쪽으로? 지금 보면은 필리핀판 쪽으로는 요 X 표시가 대단히 많아. 그치? 그 다음에 태평양판 쪽으로는 요런 표시가 많아. 지금 뒤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만 보고 어떻게 해? 아,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봐봐. 여기 X 표시 보이지? 지금 이게 겹쳐져 있어서 그런데 필리핀판 쪽으로 X 표시가 많거든. 태평양판 쪽으로는 검은색 70km 이하가 많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평양판에서 필리핀판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주로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 이쪽은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거만 보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니네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아 그러면 둘 다 해양판이지만 태평양판이 밀도가 좀 더 크구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보기를 봐볼까? 자 두 판의 경계는 멘틀 대비의 상승부 힙합.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고 섭입이니까 뭐야? 멘틀 대비가 하강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기억은 틀린 거고 필리핀판은 태평양판 아래로 섭입되는 게 아니지. 누가?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하는 겁니다. 니는 틀렸지? 그럼 뭐 답은 비교시겠지. 자, 진원의 깊이는 두 판의 경계에서 어디 봐봐. 지금 요거를 보면 되잖아. 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필리핀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디귿만 맞는 말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14번 한번 봐볼까? 자, 거기 지금 보면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인데 자, 거기 가 그림에 보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 나왔으니까 이거 뭐가 돼야 돼? C는 무조건 변환 단층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거기서 A는 뭘까? A는 거기 A는 해령 발산형인 거야. C는 아니 B는 섭입형이지? 기호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는 옆에 보면 정단층이네. 자, 그 그림에서 어디가 상반이라고? 오른쪽 반토막이 상반이야. 지금 근데 걔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단층이란 말이야. 그리고 밑에 다 그림은 이제 전세계 주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거래.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기억과 니은은 어떻게 되겠어? 기억이 있는 쪽의 판은 아래로 지금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고 니은이 있는 판은 왼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그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가까워지겠지. 내가 아까 LA하고 실제로 캘리포니아가 가까워진다 그랬지. 그럼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 돼. 니은의 지각이 뭐니, 니은? 아, 이게 뭐냐면 니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갖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여기가 니은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가 서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건 얘가 대륙판이냐 해안판이냐 묻는 거거든. 근데 지금 육지잖아. 누가 봐도. 그치? 육지지만 해안판입니다. 아까 니네 아까 선생님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설명할 때 이렇게 봤다. 여기 무슨 판이야? 대륙판이 일부가 그냥 바다에 잠겨져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지만 여기가 여기 바다가 있잖아. 이게 바다가 여기 육지지만 이거 해안판이라고 봐야 돼. 알겠어? 해안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해안판이니까 해양 지각이 솟아오른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무슨 함수? 현무암으로 돼 있다. 그럼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단층, 정단층이잖아. 선생님 아까 정단층은 무슨 경계에서?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A부터 C까지 중에 어디야? 가에서는 발산형이면 A지, A. 맞지? 가 그림에서는 A. 그 다음에 밑에 다 그림에서는 어디? 발산형 경계만 찾아봐. 어디야? 밑에 다에서 발산형 경계가 지금 어디니? A 발산형 경계고요. 그 다음에 어디? F, J, 그 다음에 K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다 발산형 경계거든. A, K, F, J 다 발산형 경계. 그럼 거기서는 다 정단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디귿 어때? 맞는 말이지. 가 그림에서는 A, B, C 중에 A에서만 볼 수 있고 다 그림에서는 A부터 L까지 중에 네 군데에서 볼 수 있고 디귿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지? 이거 아마 그냥 니네 풀어봐라 했으면은 못 풀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문제들 아까 자 16번 보면 이건 뭐냐 니네 풀 아까 얘기했지. 아이슬란드랑 섬나라 가운데를 뭐가 지나간다고 지금 대서양 중앙에는 지나가는 거 보이지? 근데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발산형 경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섬이 점점 넓어지고 있을 거다. 그지? 그 그림만 좀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17번 봐봐. 17번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해양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대. A하고 B가. 야 근데 봐봐. A하고 B가 지금 이렇게 A, B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A 쪽에 지금 지진이 여기서 지금 막 지진 발생하고 돼 있지. 맞아? 게다가 지금 A에서도 보면은 X 표시가 신발지진인데, 야, A에서도 여기 보면 이쪽에 X 표시가 이렇게 많거든. 그 이쪽에는 천발지진 표시가 좀 많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B가 A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맞아? 그러니까 A 쪽으로 갈수록 신발지진,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신발지진이란 말이야. 그러면 B가 A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밑에 지금 표를 보면, 자, A나 B나 둘 다 이동 방향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서쪽,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간대. 그래서 지금 보면 속도가 나와 있는데, 예, A의 속도는 기억이고, B의 속도는 미행이고, 누가 더 빨라야 돼? B가 빨라야지. 그치? 그리고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B가 밀도가 크니까 겹치는 것만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맞지? 속도도 B가 빨라야 되고요. 밀도도 B가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 B가 부딪혀서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쟤나 이해돼? 자, 그럼 보기를 봐볼게. 기억은 니은보다 작다가, 맞지? 기억은 니은보다 작아, 속도는. 그 다음에 A판에서 B판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지만 A에서 B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는 거지. 그러면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얘는 따지면 무슨 경계? 섭입형 경계이기 때문에 변환단층 나타난다 하면 안 되겠지? 변환단층 무조건 보존형 경계에서만 발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오늘 숙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숙제를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하는 30수단도 가급적이면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학교 기출문제 가지고 우리가 실전 연습한다는 생각하시고, 워크북 하나 줄게.